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2교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서 1교시에서는 검수사 무작정 따라하기, 검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졌고요. 이제 2교시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출제 동향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고 3교시에는 면접 출제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총 9가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한번 제가 임의로 랜덤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7, 8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고박 설비에 대해서는 매 해년마다 평균 1.2문항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걸 알아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지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수 방법에 대해서는 평균 1.8문항, 거의 두 문제 가량이 50문제 중에 두 문제 가량이 검수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 물어보기도 하고 한글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톨리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화물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화물이냐, 뭐 일반 화물이냐, 아니면은 조악 화물이냐, 아니면 덜티 화물이냐,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이런 분류에 대해서 평균 4.8문항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문제가 나오면은 5문제는 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한글이든 영어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화물의 종류하면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장, 패키징, 포장과 화인 마크에 대해서, 이제 화인 마크에 대해서 좀 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포장과 화인 마크에 대해서는 평균 세 문제가 이제 매해년마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 꼭 반드시 숙지를 해야겠죠. 화인 마크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만운송사업법. 야, 이거 골치 아프죠?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왜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 가지고 항만운송사업법 이렇게 딱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죠. 뭐 시행령도 있고 또 이제 시행령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숙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평균 2.4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길이 단위와 용적톤 및 중량톤 산출에 대한 문제가 평균 1.6문항. 뭐 계산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원목의 뭐 중량이 얼마큼 되느냐, 몇 톤이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1.6문항 정도 됐고, 또는 1해리가 뭐 몇 야드냐, 몇 피트냐, 이러한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흘수와 건연표에 대해서는 평균 1.2문항 정도가 나왔고, 위험 화물. 그러니까 이 위험 화물은 이제 특수 화물 중에 하나인데요. 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평균 2.2문항이 나왔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이제 크레인에 대해서 어떤 크레인을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0.8문항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검정협회에서 만든 그 체계도 없고요. 한 권으로 끝내기 그 체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2018년 이렇게 점점 내려가 볼게요. 2019년에서 컨테이너 선체에 고정되어 있는 고박 설비는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건지 쭉 보시게 되면은 4번 플러시 소켓이죠. 나머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루스 기어라고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플러시 소켓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거 잠깐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컨테이너 검수 해가지고 138페이지 쪽에 이쪽에 싹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 화물과 선체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재, 매트 등의 자재를 뜻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더니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박 설비에 대한 질문들이 매해년마다 나왔던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2016년도에 나온 질문을 한번 좀 볼게요.
컨테이너 내부 화물을 고정시켜 주는 것을 고박이라고 한다. 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컨테이너 내부 화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슬링이 되어집니다. 슬링. 슬링은 어, 화물을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운송할 때, 또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또 이제 그 항만으로 옮길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슬링이죠. 그리고 42번에는 선박의 갑판에 적재한 최상단 컨테이너와 인접한 열의 같은 높이의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하역 장구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에 고정식 고박 설비가 아닌 것은, 이거는요 어떤 교재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출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동향만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문제풀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수 방법에 대한 그 질문이었는데요. 화물의 검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검수 방법이 있죠. 드래프트. 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검수 방법은, 그러니까 10번에서 검수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31번에서 검수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이제 버켓홀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나왔는데 23번에도 화물의 기호와 화물별 번호를 확인하여 개수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전자제품이나 고가 화물을 검수하는 방법은, 이것도 너무나 쉽죠. 하지만은 매해년마다 한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2019년에도 두 문제, 2018년에도 두 문제. 이거 답이 뭐죠? 23번은 넘버 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7년도 역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일 화물이나 우편물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검수 방법은, 세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는 3번, 34번, 그리고 35번. 이렇게 해서 검수 방법에 대해 한글로도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영어 문제예요. 34번에 보면 한글로 물어보죠. 그런데 영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26번부터가 영어이기 때문에 How to check. 그래서 이제 어떤 검수 방법이냐 쭉 보게 되니까, 일단은 강제 검수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 검수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죠. 체크북 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 뭐 이렇게 이제 쭉 질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제 검수 방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이 검수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화물이냐 이러한 것을 이제 물어보고, 어떤 종류의 화물이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4번에 보게 되면 컨테이너 화물을 북미 서해안항을 경유하여 철도로 미국 대륙 동해안 및 걸프 지역으로 연결하는 일괄 수송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MLB, SLB, RI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CLB는 상당히 좀 생소하죠. 물어보니까 이런 것은 그냥 지어낸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과 3번과 4번 요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교재에는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는 이게 글로만 나와 있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인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여기 93번, 94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MLB가 뭐냐? MLB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가 있고, 또 그다음 미니 랜드 브릿지가 있는데,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안에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미니 랜드 브릿지는 이제 ALB와도 같은 건데요. 미국을 하나의 다리로, 교역으로 삼아서 또 옮겨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또 역시 그림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운송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게 되면 화물 수송 형태 중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일괄 운송하는 형태의 어떤 화물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이래요. 그럼 뭐 답 나왔죠. 뭐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도 2019년에 이와 같이 세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떤 종류의 화물이냐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이 냉장 시설이 이제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뭐 당연히 보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프로진이겠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세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왔고요. 2018년 한번 볼까요? 2019년에는 무려 다섯 문제가 나왔네요. 네, 페리시블 카고가 이제 뭐냐? 부패하기 쉬운 그런 화물이 뭐냐? 너무나 쉽죠. 수송 형태에 의한 화물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발라스트 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재 위치에 의한 화물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적재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어설프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시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볼까요? 브릭벌크 카고는 일반 화물입니다. 일반 제너럴 카고를 두고 말하는 건데요. 곡물, 야채, 와인, 화약 이 중에서 이제 일반 화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화물은 총 네 가지가 있죠. 클린 카고가 있고, 리퀴드 카고가 있고, 라프 카고가 있고, 더티 카고가 있고,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뭐 딱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선박의 발라스트 카고에 적합한 것. 이 발라스트가 뭐냐면은 그 밸런스의 이제 어원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밸런스. 그 배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이 화물인데, 홀드 카고, 이 선창에 있는 카고보다 더 아래에 있는 카고가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려면은 일단 무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이 딱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37번에 이제 어떤 카고가 분류가 되지 않냐, 일반 화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화물이 뭐냐, 너무나 쉽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은 영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 문제예요. 37번에 보게 되면 이게 영어 문제라고 하기엔 좀 너무나 쉽죠. 그래서 검수사 시험의 그 난이도를 굳이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어, 중상은 아니고요. 중중 또는 중하 요 정도 수준에서 누구나 다 도전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18년 또 42번, 47번에 나왔는데 이게 영어 문제입니다. 한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 문제예요. 화물의 구분과 그 의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너무나 쉽죠. 47번도 화물의 구분과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문제를 넣었네요. 이 부분은 교재를 그 판매하거나 크몽에 올릴 때 제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는 화물의 분류 체계로 상호 연결이 옳은 것은 이게 쭉 나와 있죠. 벌킥하고가 이게 과연 맞냐? 벌킥하고는 그 용적 화물이잖아요. 부피가 굉장히 큰 거. 이런 것은 이제 안 맞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더티카고는 이제 피어, 카본 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 알루미늄까지 해서 총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2번이 맞네요. 코로시브는 부패가 되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페리시블도 역시 어떤 부패가 되어지는 부분들. 답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송 중 입항하는 항구에서 양호하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은 한 방에 가는 것은 뭐 딱 나와 있죠. 한글로 해석이 되어지는 3번의 스로카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39번은 영어 쪽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한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트, 그 다음에 이제 에어크래프트와 같은 용적이 큰 화물은 앞서 1번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죠. 벌키가 이제 용적이고 벌크는 1번에 나와 있는 벌크는 산적 화물입니다. 산적 화물. 뭐 곡물 같은 거 이렇게 막 쌓아 놓을 때 그런 것을 이제 벌크하고 벌키는 용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벌키와 헤비카고를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헤비카고는 중량 화물로서 이제 5톤 이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보게 되면 이 화물은 선창 내에 저장을 하는 화물이래요.
해석만 해도 딱 답이 나와 있죠. 네,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볼게요. 네, 이제 프레시블 카고와 관련 있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 13번에 냉장할 필요가 없으나 환기가 요구되는 화물용 컨테이너는 환기 나오면 무조건 벤틀레이트입니다. 환기 나오면. 그 다음에 면화와 양모의 화물의 종류는 되게 쉽죠. 갑판상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화물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을 인위적으로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답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풀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갑판상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화물은, 갑판이면은 이제 온덱이죠. 온덱 또는 온더덱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물은 2개 이상의 항에서 분할 선적. 2개 이상의 항에서 분할 선적하면 답 나왔습니다. 히치먼트입니다. 히치먼트. 네, 그리고 한 건의 빌 오브 라딩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그 다음에 8번 빌 오브 라딩 선화증권에 로디드 온 덱 앤 쉬퍼스 리스크라는 적요를 기입하는 원칙인 화물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어, 선창에서 그 어떤 물건을 실을 때 이것은 화주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어, 현재 조교와 일반 조교가 있다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물론 이 8번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만들자면 이거는 일반 조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조교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문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SNR이 뭐냐면은 예. Ships not responsible. 이 어떤 선주는 이 화물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겠습니다. 8번에 온덱 나왔으면 뭐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 곡물, 석탄, 광석류 등과 같이 포장되지 않는 상태로 운송되는 거. 아까 막 쌓여지는 거 있었죠? 딱 답이 나오네요. 네, 벌키가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015년도에 문제를 볼게요. 컨테이너의 셀럼버. 요거 면접 때 꼭 나옵니다. 이거는 그 필기 시험으로도 나오는데요. 면접 때 200%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 이제 두 자리, 가운데 두 자리, 끝에 두 자리인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해외 가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명하고 우리나라 가수 그룹이죠. BTS인데 그 S하고 T하고 순서만 좀 바꿀게요. BST. 그래서 앞에 두 글자는 이제 98은 베이 넘버, 가운데 두 개는 슬롯, 또는 슬롯이라고 이제 하지 않고요.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12 또 두 자리는 티어, 높이를 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를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배에 선수에서 선미까지 그 가로로 쭉 길게 놓여진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두 자리는 이제 로우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슬롯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배를 정면으로 딱 봤었을 때 좌현에 있냐 우현에 있냐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뒤에 티어 같은 경우는 높이를 말하는 건데, 요것만 좀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일단 그 98이라고 베이 넘버가 98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갈 것이 짝수 번호가 나오면은 무조건 40피트입니다. 40피트 컨테이너고요. 홀수 번호가 나오면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그재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3번이 내려가고, 4번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쭉 가게 되는데, 홀수에는 무조건 20피트짜리가 1단으로 쌓여지게 되고, 2단에는 짝수로 40피트가 쌓여지기 때문에 2번 다음에는 4번이 아니라 6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다음에는 8번이 아니라 10번이 되겠고, 모르시겠으면 이 교재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것도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어떤 교재에도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쉬우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디 나와 있냐? 이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여기 일반 화물 검수에서 지금 이제 베이 넘버, 그다음에 슬롯 넘버, 티어 넘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여기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4번 벌킥하고 해당되는 것은 쉽죠. 벌킥 이제 부피가 큰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보트.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썩기가 굉장히 쉽대요. 썩기가 쉽다. 뭐 답 나왔죠. 여기서 딱 하나만 봐더라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더라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것은 it will be rotten 썩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한 거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과 화인 마크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보게 되면은 화물의 포장 단위와 그 약어의 연결이 옳은 것은 여러분들 그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화인 마크 또는 포장의 단위였던 약어 이런 것들을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현재 적용에 대한 그런 단어들 죄송한데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못 외우면은 시험 못 봅니다. 일단 보틀 같은 경우는 BTL인데 일단 틀렸고요. 카툰 종이 상자죠. CTN 이제 이건 맞고 컨테이너는 뭐죠? 컨테이너는 CNTR.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P 옆에 보면은 어퍼스트로피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PKGS. PKGS가 되는데 PCKS? 야, 이거 문제 내는 거 이렇게 내는 것도 어렵겠다 이거. 자, 6번 화인의 기재사항으로 의미가 옳은 것은 이제 케어 마크, 퀄리티 마크, 그다음 웨이트 마크, 데스티니 마크. 굉장히 이제 쉽죠. 퀄리티가 수량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부서지기 쉬운 화물에 부서지기 쉬운 거 딱 하면 답 나왔네. 이런 거 외워야 한다니까요. 네, 프레질 나오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포장 형태는 자, 이제 어떤 포장 형태냐 쭉 가서 살펴보게 되니까 일단 바스켓이 나왔네. 바스켓 나왔으면은 답 나오죠. 몇 번입니까? 바스켓의 약자. 딱 보이시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8번에 이제 2018년 보게 되면은 화물의 기호 중 화물의 내품의 품명을 나타내는 표시 기호. 그러니까 화물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검정협회에서 만든 그 책에는 답이 없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기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아티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44번에 주의 표시와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나 쉽죠. 이거 근데 44번 같은 경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영어도 외워야 하고 한글도 외워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면접할 때 이게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님이 영어로 물어보고 한글로 이제 저희들은 답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합니다. 2017년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매 해년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그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내가 100% 확실하게 검수 자격을 얻어갈 수 있겠다. 그 어떤 확신만 가져가면 되지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공부는요 영상 끝나고 본인이 또 책 열어가지고 하나씩 숙지를 해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자, 2017년도 화물 포장 단위와 그 약어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것도 앞서 말을 했죠. 굉장히 쉬운 건데요. 딱 답이 하나 보이죠? 일단 틀린 것만 좀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스켓 같은 경우는 BKT가 되겠고요. 카툰은 CTN이 되겠고 팔렛은 PLT가 되겠습니다. 그 약자에 보게 되면 모음이 들어가면 일단 다 틀려요. 웬만하면 다 틀립니다. 근데 물론 칼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모음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실린더 같은 경우도 앞에 세 글자로 모음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 자음만 들어갑니다.
자, 화인에 표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되게 쉽죠? 예, 화인에 표시되는 사항이 아니래. 도대체 홀드 마크는 뭐야? 이건 처음 보는데. 자, 검수 화물 중 철판, 파이프, 금속판의 포장 형태. 철판 나왔으면요, 답 나왔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판때기 나왔으면은 딱 하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주의 표시 캐럴 마크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산 그림인데, 우산 그림을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산 그림 하면은 일단 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젖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죠? 딱 하나밖에 없네요. 참고로 이제 never flat 이것도 외워야 합니다. 절대 평평하게 놓지 마시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놓지 마시오라는 걸 말하는 거고, pressurized care 앞서 2018년인가요?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깨지기 쉬운 화물이기 때문에 취급 주의하시오. keep cool은 시원한 곳에 놓을 것. 자, 2016년도 화인의 기재사항으로 의미가 오르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쉽죠. quantity mark, care mark. care mark가 어떻게 검사 표시가 됩니까? article mark, fault mark. 이거 딱 답이 나와 있죠. 자, 건조한 곳에 둘 것. 이것도 너무나 쉽죠. 건조한 곳. 딱 하나밖에 없네요. 자, 2015년 화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취급 시, 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 화물의 양화지, 화물의 중량, 화물의 가격? 예, 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이제 물론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정확하게 100점 맞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뭐 60점 껌입니다, 진짜. 화물 적재 시 화표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 그 사실을 기입하는 서류는 이제 화표가 없을 때 딱 어디다가 기록해야 하는지 뭐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이제 1등 항해사가 이거 없네 하면서 기록하는 거 나와 있죠. 1등 항해사를 이제 퍼스트 오피스라고도 말을 하고 또 메이츄어리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답은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문제예요. 영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검수 시험을 제가 쭉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한글 25문제다. 영어 25문제다. 이 구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에서 진짜 문제와 어떤 이 지문과 답이 영어로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세네 문제 정도.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한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쫄지 마세요. 자, 이번엔 법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이것도 자주 보면은 이제 숙지가 되어집니다. 항만운송사업 법령상 검수사업의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일단 2급지 검수사 인원 3명 이게 맞아요. 1급지는요 검수사 인원이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1급지라고 하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40명이고요. 그러니까 회사 하나 만들려면 40명 있어야 하고 검수사가 인천 같은 경우는 25명이고요. 이제 나머지 울포광, 울산, 포항, 광양 같은 경우는 7명이 필요하죠. 7명이. 그 다음에 이제 군산항은 3급지에 해당한다. 군산항은 2급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2급지가 주로 어디냐면요. 여수, 군산, 평택, 뭐 저기 이제 마산,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강원도 쪽에 묵호, 동해. 이제 거기가 또 이제 2급지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3급지입니다. 3급지는 어디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급지하고 2급지가 어딘지는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급지는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전부 다 동일하게 5천만 원입니다. 검수, 검정, 감정, 검량 전부 다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요. 자, 두 번째 항만운송사업법상 한국 검수검정협회장이 검수사 수첩을 발급할 때 등록 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딱 하나가 눈에 보이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뭐죠? 생년월일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세 번째.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검수 행위는 검수사가 누구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정, 신속, 정확을 가지고 화물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검수표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 반드시 영어로 외워야 합니다. 한글로도 외워야겠지만은 영어로도 외워야 돼요. 왜냐면은 물어봐요. 면접 때.
그래서 이제 공정, 신속, 정확 이거에 대해서 이제 rapidly 또 이제 accuracy 또 뭐 justice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겠고 뭐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제 for the third party라고 이렇게 말을 또 해줘야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또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땡큐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 출제하는 사람도 이 문제는 거의 안 냅니다. 그거 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검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똑같죠. 2018년에 나왔던 그 문제랑. 자, 그 다음에 5번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1번에서 5번 사이에 무조건 두세 문제는 이 법령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에 관한 문제를 내가 그냥 제껴놓고 넘어가게 되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멘붕 와요. 멘탈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힘들더라도 외우셔야 합니다. 보다 보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숙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도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의 자격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 자, 그 다음에 14번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 관련 사업이 아닌 것은 관련 사업.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데요.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있어서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서 어, 하역 용역업에서 그 선박에 물 공급해 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 물 공급해 줄 때 탱크가 몇 리터짜리인지 이게 급수가 그 몇 급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자본금도 다 다르고요. 역시 마찬가지 선유류 공급업 이것도 역시 급수지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서 탱크로리의 용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요걸 가지고 문제로도 만들 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예. 또한 이 여기 보게 되면 선박 급유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 공급업이 있는데 이 물품 선용품 공급업으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선용품 공급업. 요거는 등록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돼요. 나머지 세 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용품 공급업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15년도에도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법령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세 번째로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그쵸? 하지만은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단위와 용적톤 그리고 중량톤 산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에 다음 단위 중 가장 긴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파섬, 케이블, 샤클, 그 다음에 뉴티컬 마일 1해리 어떤 것이 가장 기냐 뭐 짱이죠. 해리가 제일 길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원통형 드럼 화물의 용적은 자 이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원통형 드럼인데 윗면 지름이 2고요. 아랫면 지름이 2입니다. 높이는 10m.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지름 곱하기 지름 곱하기 3.14 그리고 나누기 4 그리고 곱하기 높이를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역시 이것도요.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21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보게 되면은 여기 137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롱톤이 무엇인지 쇼톤이 무엇인지 메트릭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책을 구입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7년도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거를 그냥 제껴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난 계산하는 거 복잡해. 난 머리 아파.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쉬워요. 지름 곱하기 3.14 나누기 4 곱하기 높이. 여기에서 이제 비중이 0.5다라고 하면은 나머지에다 이제 곱하기 0.5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지름이 60이고 윗부분 지름이 또 140,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평균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 더하니까 200cm가 되지 않습니까? 200cm 나누기 2 하면 100이 됩니다. 그 지름. 그래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쇼토는 이제 몇 킬로냐면 907킬로죠. 907킬로. 1파섬은 6피트.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보드핀 미주어는 드럼 화물 용적 단위이다. R는 R가 뭐냐면요. 몇 평이냐. 지금은 이제 평수를 얘기 안 하는데 그 평 이야기할 때가 이제 R 헥타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액체 화물이 아니라 그 넓이 면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위죠. 그래서 이거는 한 권으로 끝내기 그 파란색 책 있죠. 시대고시에서 나온 책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계산하는 부분이.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검수검정협회에서 만든 그 책에 이제 5단원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너무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다 안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1해리를 갔을 때 해상거리는 1해리가 거기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부분 지름이 120, 윗부분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네요. 예,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6번에 1해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2016년 18번 문제와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매년마다 나와요. 매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2019년 자 이제 선박의 흘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흘수와 건연표 이거는 면접 때에도 무조건 나오고 그 필기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합니다. 선박의 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내용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2018년 적화 중량 톤수 데드웨이 톤웨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박 안전법상 만재 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은, 이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19번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만재일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뭔가를 태우거나 뭔가를 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여객선 나오면 뭐 사람을 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표시가 돼야죠. 몇 미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2017년도 선박의 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미터법만 쓰지 않죠. 인치법을 쓰게 되고 이제 6인치 미터로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으며, 2016년도 적화 중량 톤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무나 쉽죠. 선박의 총 용적이냐 아니면 선박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내 용적 톤수냐,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5년도의 문제를 볼까요? 선박 화물의 운임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포장 화물을 포함한 1세제곱미터의 무게가 1톤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한 용적 톤이다. 중량 톤이 적용된다. 뭐 개수를 통해서 운임을 부과한다. 운송 화물의 운임 부과 기준에 대한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은데요. 이거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은 그 책에 보게 되면 총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톤이 있고, 그 다음에 적화 중량 톤이 있는데 각 톤수마다 그 제공이 되어지는 세금이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요금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적용해서 요금을 쓰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 화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의 선박 적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것도 이제 읽어보면 상식선에서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이게 영어 문제예요. 뭐 다른 건 다 몰라도요,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클래스 8, 클래스 8이 뭐냐? 너무나 쉽죠. 코로시브. 코로시브. 원래는 이 서브스텐스가 안 붙어요. 코로시브에는 그냥 코로시브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코로시브 서브스텐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MDG. IMDG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예, IMO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렵죠. 요거는 자, 격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총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중에서 몇 등급이 이제 필요가 안 되냐면 9등급이 필요가 안 됩니다. 9등급. 9등급이 뭐죠? 9등급. 예, 유독성 물질이죠. 유독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들어가면 무조건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위험 화물의 품명 IMO 이제 이 부분 이거는 얘네들이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 틀려합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 한 권으로 끝내기 시대고시에서 만든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검수 검정협회에 나와 있는 이제 위험화물 그 등급에 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다 못 외워요. 뭐 이거는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그냥 틀려야죠. 자, 그 다음에 32번에 자, 이제 이것 중에서 incorrect 잘못된 것은 뭐냐? 딱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산화성이 뭐냐? 산화성이 몇 번이냐? 이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2016년도 화약류와 격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질은, 그 다음에 22번에 위험 화물 검수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 다음에 38번에 클래스 1.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주면 정말 땡큐죠. 2016년도처럼만 나오면 너무나 쉽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5년도. 자, 이때에도 문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IMO에서 위험물을 근데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IMO가 뭐의 약자냐? 왜냐면은 면접 때 물어봤대요, 몇몇 사람들이. IMO의 약자가 뭐냐면은 이제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인데 한국어로 하게 되면 국제해사 기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UN 번호로 정리한 규칙은 너무나 쉽죠. IMDG. DG는 Dangerous의 약자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IMDG 코드상 이제 프라마블 또는 인프라마블 똑같은 말입니다. 인프라마블이나 프라마블이나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인프라마블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몇 등급이냐? 뭐 3등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화물까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0.8문항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컨테이너 2019년도에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 장치 및 분류 작업에 사용되는 거 이게 아닌 게 뭐냐 아닌 거 예, 답이 남아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은 이런 크레인에 대해서는요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시대고시에서 만든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검정협회에서 만든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크레인에 관해서 싹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크레인에 관한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네, 자 2018년도에도 크레인에 관한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46번에 다음 내용에 설명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2017년, 2016년도에는 크레인에 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에 두 문제 나왔고요. 2019년도에 한 문제가 나왔고 2020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크레인에 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겠고요. 2015년도 거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의 장치와 이송 작업에 사용되는 것은 야드 내에서라고 하죠.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의 장치와 이송 작업. 야드 내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트랜스포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은 버스 이제 선석에 이제 에이프론에 그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야드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교시 그 필기 시험에 대한 그 출제 동향 분석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는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면접을 보았는지 이 부분 가지고 또 같이 가지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알아가는 거냐면은 그 필기 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면접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필기부터 붙어야 하니까. 그래서 끊어서 가는 겁니다. 또 면접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역시 필기 시험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끊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다뭐 시중에도 있고 또 인터넷에 큐넷에도 있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있고요. 또 이 교재의 하단 부분에도 답을 다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3교시 때 인사드리겠습니다.